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여러분과 함께하는 따뜻한 고백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사연은 듣는 내내 우리의 마음을 아주 무겁고 아프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던 한 50대 남성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모두가 빗길 사고로 알고 있었던 그날 밤의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도시에서 인테리어 가게를 운영하며 홀로 살아가는 50대 남성입니다. 교회에서는 그저 주차 봉사를 하고 부천일을 도맡아 하는 평범한 집사입니다. 이웃들은 저를 보면 하나같이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제가 매일 밤 어떤 악몽에 시달리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무거운 위선으로 지난 30년을 버텨왔는지 말입니다. 제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주님 앞에서도 감히 꺼내지 못했던 끔찍하고 무거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 비밀을 평생 안고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제 영혼이 버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주님께 닿기를 바라며 지옥 같은 용기를 내어 펜을 듭니다. 제게는 2살 터울의 형이 있었습니다. 형은 저희 집의 빛이자 부모님의 유일한 자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자 하늘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형은 모든 면에서 저보다 월등했습니다. 형이 학교에서 100점짜리 성적표를 받아오면 집안은 잔칫날 같았지만 제가 90점짜리 성적표를 받아오면 부모님은 혀를 차며 왜 형처럼 만점을 받지 못했냐고 타박하셨습니다. 형은 언제나 밝고 인기가 많아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한 번도 학생회장을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저는 그런 형의 뒤에 가려진 존재감 없는 동생일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친척들조차 저를 부를 때 제 이름 대신 아무개의 동생이라고 불렀습니다. 형은 그런 저를 진심으로 아끼고 챙겼습니다. 자신이 쓰던 좋은 학용품을 제게 물려주고 친구들에게 저를 소개하며 제 동생이라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에게는 그 모든 행동이 견딜 수 없는 동정으로 느껴졌습니다. 기억납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형은 두발 자전거를 하루 만에 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주일 내내 넘어지고 무릎이 깨졌습니다. 형이 뒤에서 잡아주겠다며 다가왔지만 저는 형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 거라고 소리치며 자전거를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저를 따로 불러 형에게 왜 그렇게 못되게 구느냐고 호되게 야단치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형의 다정함이 오히려 제 열등감을 더욱 날카롭게 후벼 판다는 말을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청년이 되었지만 형과 저의 격차는 좁혀지기는커녕 더 깊은 골짜기처럼 벌어졌습니다. 형은 모두의 예상대로 명문대에 합격했고 저는 그해 입시에서 보기 좋게 낙방했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재수학원에 등록시켰지만 저는 이미 모든 의욕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형은 군대를 다녀와 졸업과 동시에 모두가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그때 저는 여전히 재수를 핑계로 작은 독서실 총무 아르바이트를 하며 미래가 보이지 않는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형은 주말마다 저를 찾아왔습니다. 첫 월급을 탔다며 저를 백화점에 데려가 비싼 코트를 사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옷이 제 몸에 맞지 않는 것처럼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형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너는 머리가 좋으니 조금만 더 하면 된다고. 네 재능을, 아니 언젠가는 빛을 볼 거라고 말입니다. 그 따뜻한 말들은 제 귓가에서 너는 아직도 그 모양이냐는 비수처럼 맴돌았습니다. 저는 형이 베푸는 호의가 저를 영원히 자신의 아래에 두려는 오만한 과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고맙다는 말 대신 이런 거 필요 없으니 형이나 입으라고 퉁명스럽게 코트를 밀어냈습니다. 형은 아무 말 없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가족 식사 자리는 제게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술이라도 한 잔 들어가시면
어김없이 저를 보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형 반만 닮아라, 반만.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저는 밥알이 모래알처럼 씹혔습니다. 그럴 때마다 형은 늘 제 편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쟤도 속으로는 생각 많아요. 그만하세요. 하지만 그 변호가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형의 보호 없이는 아버지의 잔소리 하나 막아내지 못하는 무능한 동생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30년 전 늦여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도 부모님 댁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버지는 또다시 제 미래에 대해 역정을 내셨습니다. 언제까지 동생을 저렇게 내버려 둘 거냐는 아버지의 호통에 형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마시라고, 쟤도 곧 정신 차릴 거라고 저를 감쌌습니다. 저는 그 순간 밥상을 뒤엎고 뛰쳐나가고 싶은 굴욕감을 가까스로 참아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형의 차를 타고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밖에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라디오 소리도 꺼진 차 안은 무겁게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직 거센 빗줄기가 차창을 때리는 소리와 와이퍼가 쉼없이 유리를 닦아내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한참을 달리던 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냉정하게 들렸습니다. 너도 이제 정말 자리를 잡아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내가 아는 중소기업 사장님께 네 이력서라도 넣어볼까. 그 말이 제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형은 왜 항상 나를 그런 식으로만 봐? 나는 형 도움 필요 없다고. 제발 나 좀 그냥 내버려둬. 제 격한 반응에 형도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형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내가 널 돕겠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 넌 어릴 때부터 그랬어.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했잖아.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했다는 그 말. 그 말은 제 이성의 마지막 끈을 끊어버렸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열등감과 분노,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형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형은 몰라. 형은 언제나 내 위에 있었으니까. 형은 내 기분이 어떤지 평생 모를 거야. 나는 형만 없었으면 차라리 형 같은 건 이 세상에 없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는 제 옆에서 운전대를 잡고 있던 형의 팔을 밀치고 운전대를 반대편으로 세게 틀어버렸습니다. 위험해. 형의 짧은 비명과 함께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차는 빗길에 미끄러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손에 의해 방향을 잃은 차는 그대로 고속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어둡고 축축한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쇠가 찢어지는 굉음과 유리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 흙더미가 차 안으로 밀려드는 감촉, 그리고 형의 마지막 비명이 제 귀에 박혔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빗소리만 정적을 깨고 있었습니다. 풀어진 다리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 희미하게 의식을 찾았습니다. 옆자리를 더듬었습니다. 형은 미동도 없었습니다. 멀리서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병원에서 저는 모든 것을 빗길에 차가 미끄러진 단순 사고로 진술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차가 갑자기 중심을 잃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폭우 속에서 다른 증거는 없었습니다. 저는 몇 군데 뼈가 부러지는 정도로 기적처럼 살아남았지만 형은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형의 장례식장에서 저는 깁스를 한 채 영정 사진 속의 형을 마주했습니다. 형은 그 사진 속에서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부둥켜 안고 너라도 살아 돌아와서 다행이라고, 하늘이 도왔다고 오열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제게는 그 어떤 저주보다
무서운 형벌이 되었습니다. 저는 형의 죽음 위에 세워진 목숨을 부지한 것입니다. 그 후 3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형의 목까지 살아내야 한다는 강박으로 어쩌면 지옥에서라도 형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발버둥치며 살았습니다. 형이 원했던 것처럼 기술을 배워본 듯한 가게를 차렸고 남은 부모님께 효도했으며 교회에서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봉사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그날 밤의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비가 오는 밤이면 어김없이 형의 마지막 비명이 귓가를 맴돌았고 운전대를 틀던 그 손의 감각이 되살아나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저는 30년간 살아있는 지옥을 걸었습니다. 몇 해 전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유품을 정리하다가 형의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일기장을 무심코 넘기던 저는 그 안에서 충격적인 글을 읽었습니다. 그것은 사고가 나기 불과 몇 시간 전 그날 낮에 형이 쓴 일기였습니다. 동생이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인다. 내가 짐이 되는 것 같아. 미안하다. 나는 그저 동생이 잘 되기를 바랄 뿐인데 내 존재 자체가 동생에게 상처가 되는 것 같다. 주님, 제 동생이 부디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 일기장을 붙들고 몇 날 며칠을 통곡했습니다. 형은 저를 동정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 때문에 아파하고 있었고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죽기보다 싫어했던 그 시선은 동정이 아니라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걱정하는 형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이 비밀을 안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제 죄가 씻길 수 없음을 압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과 청취자분들 앞에서 제 모든 죄를 고백하고 하늘에 있는 형에게 감히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형, 미안해. 정말 미안해.